예, 지금부터 제 198차 현병학교에서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요즘 바이오 시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아주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기술 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업마다 지금 고민인 부분이고, 화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또 실제로 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신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이 그 노하우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요, 급변하는 바이오 기술 시장 정책 환경에서 어떻게 기술 사업화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으로 모신 분은 전략 컨설팅 지편 주식회사의 양현모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양 대표님은 현재 한국연구산업협회 이사님, 그리고 또 스케일업 팁스라고 알고 계시죠? 스케일업 팁스 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요, 많은 공부도 되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그 좋은 정보가 계속 올라가니까 구독과 그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주위에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부터 합니다. 예, 양 대표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 컨설팅 지편의 대표 양현모입니다. 저희 지편이라는 회사는 과학기술 정책 또는 산업 정책 분야도 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 사업화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서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 또 그 가운데 성과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기술 경영이라고 하는 파트 또는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파트들과 다 연결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또 그 중에 일부는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핵심적인 강의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하는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측면과 어떻게 효과성을 높일 것이냐 측면에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일을 잘하는 것, 즉 다이아몬드를 잘 깎고 멋지고 그 다음에 비싸게 만들어가는 과정, 여기에서 분명히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펌프와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데, 펌프에는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면 이런 펌프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귀한 내 물 한 바가지를 어느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할 것이냐. 펌프질을 잘 하는 것은 윗부분에 있는 효율성에 해당되지만 좋은 펌프를 잘 골라내는 작업, 이게 효과성에 대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펌프에 귀한 물을 붓고 아무리 펌프질을 해봐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경영 또는 전략, 그 다음에 사업화 전략, 이런 부분들은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 못지않게 효과성을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처음 단계부터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매트릭스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사분면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일을 잘하면 분명히 잭팟이 터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일을 잘 못한다. 이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좀 낮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모티베이션을 주거나 하면서 끌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나쁜 부분이 어디냐면 4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귀중한 시간과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효과성, 효율성 다 비슷하게 쓰이지만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때는 how라는 것보다 what이라는 것, why라는 것에 더 집중해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들이 이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들,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내용들을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일반적인 수요나 기술 혁신에 기반한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 또 여러 유형별로 기술 사업화의 방법들이 다른데 세 가지 관점에서 기획 방법론을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나 사업화를 할 때 좀 더 강조돼야 되는 또는 최근 시점에서 더 두드러지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및 기술 혁신에 기반한 사업화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이런 그림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혁신에 대한 모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혁신은 니즈와 기술이 결합됐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이 아이디어는 기술 개발일 수도 있고 사업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선정되고 컨셉 테스트를 거쳐서 개발된 이후에 확산되는 과정, 이것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니즈, 그리고 이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하면 밑에 식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투자를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베스트먼트에 대비해서 임팩트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잘못 생각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측정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프로덕티비티, 즉 생산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곱해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레버리지가 곱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많은 변화가 있고 아무리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그 변화가 전혀 쓸모없는 변화라 한다면 임팩트는 0이 되고요. 결국 레버리지가 0이 되기 때문에 리턴은 0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거나 기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다양한 혁신 활동에 투자할 때 임팩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 임팩트를 어떤 변화를 가지고 이끌어내느냐가 레버리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고민이고 이것이 효율성을 넘어서 효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혁신의 그 틀을 세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니즈가 테크놀로지와 결합돼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만들어지고 이걸 잘 실행하는 액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이제 혁신을 사업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좀 다른 분입니다. 아마 누구신지 잘 그림을 보자마자 알 수 있을 텐데 기업을 하시는 사업가 분들과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 분들입니다. 이 두 분들은 네. 사실 저희가 표현할 때는 화성인, 금성인처럼 언어가 다르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왼쪽에 계신 기업가 분들은 니즈를 어떻게 확인하고 고객이 누구이고 어떻게 시장에서 블루오션에 접근해서 어떻게 내 경쟁력을 가지고 퍼플카우를 만들어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관점을 고민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연구자분들은 어떻게 내가 연구 개발을 하고 거기서 무슨 문제를 풀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거나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이 두 부분들은 사실은 언어가 다르고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 이분들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가 필요하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 혁신의 프로세스에서 제일 첫 번째가 니즈인데요. 사실 니즈가 수요라는 부분이 굉장히 쉽게 우린 얘기하지만 접근이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개 사례가 있는데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을 잠깐 드리면 메디컬 다이어그노스틱 이퀴먼트, 그러니까 의료 진단 기기를 만드는 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분석하고 빠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수요가 무엇일까? 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비즈니스 하는데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까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서는 의사분들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고 또 비싸기 때문에 빠르게 단순히 답을 낸다기보다는 답을 준다기보다는 충분한 상담과 충분한 환자들의 의견을 또는 환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자칫 잘못해서 답을 단순히 빠르게 낼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면 그것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에어플레인에서 쓰는 여러 가지 패스너, 흔히 저희가 볼트 너트를 조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다양한 도구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에어플레인 메이커들 그 비행기 매뉴팩처들이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지 공구가 싸다 이 관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표준화된 규격을 가지고 바로 적용될 수 있고 통용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원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가격에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표준에 가깝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부 사례 중에 하나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맨 아래에 있는 게 헬프데스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흔히 우리가 콜센터라고 보는 부분, 서비스 센터를 콜센터로 운영하는 케이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런 콜센터들을 이제 여러 지역에 배치시켜서 뭐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냐면 헬프데스크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 방법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보면 문제 해결의 관점이 크게 이렇게 됩니다. 전화를 걸면 전화에 답을 하고 고객이 얘기하는 걸 듣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답을 해준다. 그럼 이 문제 해결 과정을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 DB나 컴퓨터 AI를 써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데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개월 후에 이 서비스를 돌려봤는데 고객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더라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왜 만족도가 떨어질까라는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 보시면 고객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그때 나의 니즈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니즈는 사실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네. 내가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문제가 잘 작동이 안 돼. 이걸 다시 사야 됩니까? 아니요.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라는 문제를 풀고 싶다는 욕구는 세 번째고요. 첫 번째는 안심하고 싶은 거죠. 새로 안 사고 고쳐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걸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라는 거죠. 내가 바보가 아님을 확인하고 싶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며칠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안 돼서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에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컴퓨터로 투숙 두들기더니 답을 줬다. 그럼 굉장히 자기가 바보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하고 나서 콜센터들이 서비스 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고객의 전화를 받고 고객에게 언제 우리 제품을 사셨는데 만족하셨는지 뭐가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물어보고 고객들이 질문해온 거에 대한 답을 알지만 오히려 엔지니어 부서로 돌려서 엔지니어 부서에서 많은 고객들이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객과 상담을 하다가 고객이 3번, 1번에 대한 니즈가 해결될 때쯤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고객이 자기가 전화한 게 괜히 바보스럽지 않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심리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서 궁극적으로 숨어있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전략과 마케팅 전략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항상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 부분을 고객의 니즈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와 네. 또 고객의 생각에 딱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네요. 네, 그것은 고객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컬처 코드라고 표현되는 그 마케팅 대상 집단, 비즈니스 대상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기술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그냥 한 가지 방법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Customer Focused and Technology Planning, 즉 고객의 수요에 좀 더 집중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전략이 일부 칼텍에서 개발됐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것은 누가 고객이고 왜 그들이 중요한가를 접근하면서 기술의 활용 전략을 구축하자. 결국 테크놀로지와 마켓의 상호관계를 고민하면서 접근하자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페이지에 하나의 장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컨비니언스 디저트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코바를 먹는 그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잠깐의 시장의 경쟁 상황을 보시면 이 해당 회사는 CI라는 회사고요. CI사가 A사, B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접근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결과로 나타난 한 장의 그림입니다. 전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 제품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한 특성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컨비니언스 디저트를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6가지, 향과 어피어런스, 그 다음에 얼마나 요즘 다이어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팻 컨텐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씹었을 때 얼마나 질감이 있는가, 가격, 그 다음에 칼로리, 이런 6가지 지표들이 고객들이 이걸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분석한 경우, 이건 뭐 마켓 분석을 통해서 나오겠죠. 시장 분석을 통해.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통은 플레버가 1등이야? 그럼 플레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 개발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장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더스트리 레버리지. 아까 제가 레버리지라는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요인들이 산업적으로, 즉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 플레버는 미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는 로우, 그 다음에 팻 컨텐츠나 텍스처 마우스필은 하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피어런스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아이부터 노인까지, 여성부터 또 동양인부터 성인까지 그렇게 많은 다양한 고객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산업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는 어렵다. 결국 산업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팻 컨텐츠나 텍스처 마우스필은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기술적인 산업적인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고객들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레버리징 효과가 높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요. 칼로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술이 너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칼로리는 산업적으로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다. 이런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들의 요소 기술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인그레디언트 테크놀로지하고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4개, 2개를 대표적으로 뽑고 각각의 기술들이 앞에 말씀드린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숫자로 나타나지 않고 플러스 2개는 중요하고 동그라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플러스 1개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걸 가지고 기술적 특성을 다 분석하는 거죠. 한눈에 볼 수 있게. 가만히 보시면 팻 컨텐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방에 영향을 주는 것 하나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 공정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에 텍스처 마우스필은 모든 기술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해놓고 나서 다음에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경쟁 분석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B사가 마켓 쉐어가 제일 높고요. 밑에 보시면 40%, A사가 30%, C사는 10%밖에 없습니다. B사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고요. A사는 팻 컨텐츠 측면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30%나 가지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칼로리 측면에서 보면 A, B, C사가 별로 차별화가 없습니다. 네, 다 강점을 가지고 있죠. C사는 그나마 거의 다 꼴등인데 텍스처 마우스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B사와 가까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켓에서 10%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컴피티터의 경쟁의 프로파일이 밑에 간단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술을 어느 경쟁자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 특히 C사는 스위트너 기술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기술들은 경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성숙도도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을 놓고 C사한테 가장 적절한 스트래테지는 무엇일까? 전략은 무엇일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연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C사는 스위트너 기술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걸 더 개발하자. 혹은 포뮬레이션 기술이 또는 플레버링 기술이 약해. 여기에 기술을 더 개발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CEO의 성향, 그 다음에 기업의 역량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 CFTP 맵을 개발했고 제안했던 제이팝 교수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C사가 A사를 찾아가서 니네 B사를 먹고 싶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기술인 스위트너 기술을 사가라. 우리는 빠질게.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개발 전략이 아니라 엑시트 전략을 통해서 기술 이전 전략을 반영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전혀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1등인 플레버 기술의 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반적인 기술의 역량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요와 기술 혁신에 기반한 사업화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표를 보면은 네,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강의를 하고 네.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페이지가 이제 킬러 페이지라고 맞습니다. 네. 경쟁자를 분석하고 우리 네. 기술을 분석하고 우리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을 분석해서 우리가 경쟁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죠. 네, 그 한 맞습니다. 장으로 나타나는데 네. 이 개념이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객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게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네.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림. 물론 이 그렇죠. 뒤에는 몇백 페이지 보고서가 붙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볼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략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기획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하시는 기업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모두 만드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수요 확인을 위해서는 니즈가 있는가? 아까 제가 니즈의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숨어 있는 니즈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가 마켓이 있는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켓은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이걸 해결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접근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기술 거래 또는 개발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도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큰 사업화 전략의 베이스이고 이것이 됐을 때 이거를 잘하기 위한 방법 측면에서 이제 효율성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이 전부 효과성을 나타내는 큰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 사업화라는 과정에 기술 전략,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최근에 들어서 특히 뭐 첨단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요소를 배제하고는 사실 경쟁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의 무기이자 전략을 추진하는데 서포터스로서 또는 드라이빙 포스로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가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전략이나 기술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술이 제일 네.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그림을 사람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기술 전략의 R&D나 R&D에 대해서 경영자분들은 돈을 부어 넣으면 그냥 기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연구자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R&D를 통해서 뭔가를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R&D, 특히 D를 환상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얼마나 그 과정에서 축적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기술 전략 측면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기술 전략이 반영된 경영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 전략은 두 가지 유형을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 푸시 전략과 마켓 드리븐 전략입니다. 한때는 무조건 마켓 드리븐이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테크놀로지 푸시를 통해서도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되고요. 테크놀로지 푸시 관점에서는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가 키롤을 수행하게 되고요. 마켓 드리븐 관점에서는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키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에 따라서 또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접근의 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다음부터는 또 기술 전략 측면에서 또 다양한 뭐 강의들도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게 하우로 들어가는 거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기술이 필요한지, 그걸 어떻게 선택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자체 개발할 것인지, 외부에서 획득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결과가 나와서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연구개발, 기술개발 활동을 하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중요한 요인이고 이게 기술 경영이나 기술 전략에서의 다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전에 어떤 좋은 연구자분이 만들었던 큰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 기술 전략과 기술 개발 전략의 차이를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기술이란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경쟁력에 또는 유지에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No! 그러면 기술 개발 말고 마케팅, AS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Yes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연구 개발 수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즉 기술이 중요한데 외부에서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게 효과적이라면 기술 개발 전략이 아닌 획득 전략으로 가야 되고 라이센스 또는 기술 확보 또는 리크루트를 통한 인력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근데 외부에도 없다. 그러면 R&D를 하면 연구 개발을 하면 기술력이 향상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뒤돌아보고 우리 내부를 봐야 되는 거죠. 내부의 연구 자원은 우리 R&D로 적시에 창출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면 외부하고 협력해야 되고 또는 공동 연구를 해야 되고 가능하다고 하면 인하우스 R&D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과정에 판단을 하지 않고 기술이 중요해? 그럼 연구자한테 연구시켜.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기술 전략들을 놓치게 된다. 결국 기술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큰 그림을 보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면서 나중에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좀 장황하게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술 전략, 기술 사업화 전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몇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강조되는 몇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술이 이전되거나 공공기술이 스스로 창업해서 추진하시거나 또는 자체 기술을 민간이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기술을 이전해서 사업하거나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성공할 때까지는 3000대 1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도 125대 1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죠. 이게 비즈니스로 성공할 때까지는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비용은 누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과정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는 장벽을 크게 3개가 있다고 보는데요. 마해강과 이거는 연구개발 기술이 기초 응용 단계를 거쳐서 충분한 성과로 만들어내는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마해강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흔히 우리가 얘기했던 죽음의 계곡입니다.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제품화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양산화를 거쳐서 시장으로 나가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다윈의 바다입니다. 사업화 통과해서 제품이 시장에 나갔는데 여기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충분히 시장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악어떼와 해파리가 득실을 되는 데서 빠져 죽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의 강도 중요하고 죽음의 계곡도 중요하고 다윈의 바다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다 겪어야 훌륭한 연구개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제품으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서 보면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BD입니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땐 제품화, 비즈니스 모델링 중요하고요. 또 다윈의 바다를 건너는 과정이 R&BD 이후로 많이 등장했던 R&SD라는 과정, 솔루션 디벨롭먼트 과정. 즉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여러 가지 실증이나 확산을 통해서 사업을 생태계를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가는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윈의 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악마의 강이 R&D로 해결된다고 봤습니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기술 키움이나 과학 사업화 관점에서 연구 개발 과정에서도 기초원천 연구 성과가 바로 실용화되거나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기술 사업화 패러다임을 진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각의 핵심 요소들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R&BD입니다. 이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키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흔히 얘기하는 4세대 R&D 패러다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 푸시 관점이 아니라 마켓 드리븐 관점에서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고 단순한 기초 연구나 요소 기술 개발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포함된 기술 개발을 해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자. 결국에 앞 단계에 있는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기능과 뒷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자라는 관점이 R&BD 개념이고요. 이런 R&BD가 중요해지는 것은 기술 개발 이후에 신기술을 사업화하고 시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실패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극복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R&BD 전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임 투 마켓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좋은 제품을 개발했지만 언제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고 또 특히
밑에 있습니다만 기술 과신의 무모한 창업이나 제품 기획이 부실하다 보니까 시장의 적절한 시점에 제품을 만들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기술적 욕심이 많아서 시장 진입 시점을 늦추다 보니까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을 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해야지만 성공하는데 한 가지만 어려워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분석과 시장 수요,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뭐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까 테크푸시 관점에서 기술 공급자들이 패키징하고 마케팅을 해서 기술 이전하고 사업하는 과정 또는 수요자들이 신제품이나 신사업 전략을 만들고 필요한 기술을 소싱해서 다시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으로 크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테크 트랜스퍼나 커머셜라이제이션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을 MPD, MBD 중심의 R&BD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R&BD 전략을 수립할 때 몇 가지 체크할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앞에서 수요를 체크하는 것처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대상 기술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세계 최고 기술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개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단순히 아까 제가 빅픽처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대상 기술의 가치 사슬 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커버하고 어떤 나머지 부분들을 파트너와 협력할 것인지를 개발하는 것,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때 어느 정도의 적절한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R&BD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연구개발 관점이 아니라 R&BD 관점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전까지가 일반 R&BD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 두 번째로 R&SD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R&SD는 기존에 앞에 말씀드렸던 R&BD가 2004년도에 특히 이제 정부에서 사업화 만들면 R&BD 사업,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산업부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20년 가까이 추진이 됐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1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여전히 한계가 있더라. 왜 한계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단일 제품 중심으로 접근했을 때 어려운 점, 단일 기업한테 R&BD를 다 맡겼을 때 어려운 점, 그 다음에 기술 공급자 관점에서 이 기술은 중요해, 이 제품화 될 수 있어 라는 공급자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의 가치가 단일 제품이나 단일 기업 중심이 아니라 플랫폼이나 시장의 생태계 중심으로 변화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협업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성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R&BD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애로사항으로 저희가 캐즘을 들 수 있는데요. 캐즘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지질학적인 용어로 지층상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위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기술이 나와서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출시된 다음에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이 그걸 채택하면서 급성장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후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를 보통 비즈니스적으로 캐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즘 그 전기 자동차가 이 캐즘에 빠졌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리 어답터들에 의해서 굉장한 미래지향적인 희망과 꿈을 주기 때문에 기대가 높아졌는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 애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급속하게 관심이 식어지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네. 옆에 가트너가 만드는 하이퍼 사이클 커브 같은 걸 보면 밑에 캐즘이 해당하는 영역이 하이퍼 커브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영역입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얼리 머저리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시 기술적으로 성숙되고 올라가는데요. 많은 경우 이 처음 성장기에서 연구개발 투자나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캐즘에서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사실 여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중요한데 R&BD 전략은 캐즘에 가기 전 단계에 관심이 많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의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R&SD 전략에서 중요한 관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뭐 관심을 가지고 봤던 건 이제 론 에드너라는 학자가 발표한 더 와이드 렌즈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한국에서 책으로는 혁신은 1000개의 가닥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은 전혀 다르지만 표현은 비슷한데요.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혁신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생태계에서 이 혁신이 여러 개 가닥을 연결하거나 더 넓은 관광 렌즈로 보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2개의 사례를 설명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소니의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북이 처음에 소니가 이북을 만들었을 때는 기계적으로 워크맨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기술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굉장히 그 성능도 우수하고 디자인도 우수한 이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다른 접근을 했던 거죠. 킨들이라고 하는 사실 별 볼 일 없고 흑백인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접근을 했는데 이북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궁극적으로 성공했죠. 접근의 전략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아마존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작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신작들을 최신에 나오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고 그때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거에 대한 판권, 즉 인쇄료를 똑같이 지불했습니다. 온라인은 가격이 적지만 소니는 같은 비중을 적용했고요. 아마존은 같은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니랑 계약한 작가들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면 판세가 줄어듭니다. 인쇄가.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이북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반면에 아마존은 똑같은 판세를 인쇄를 제공했기 때문에 신작들이 계속해서 마켓에 올라오게 됐고 킨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고 킨들이 그 사용자들에 의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기계적인 성능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던 기술적인 성능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혁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경쟁자들보다 내가 혁신을 덜 했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동시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객의 가치를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고객의 가치는 파악을 했죠. 그래야 혁신의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객과 고객의 주변을 이루는 전체 생태계를 보지 못했다. 네.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행 초점, 즉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쟁자보다 어떻게 혁신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데 굉장히 집중을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죠. 몇 가지가 R&D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이외에 내가 혁신이 고객한테 전달되려면 누가 내 혁신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 안 해야 되는가? 그렇죠. 또는 다른 누가 같이 혁신을 해야 되는가? 공동혁신과 수용사슬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동시에 해야 된다. R&D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혁신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실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혁신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실패하면 그냥 그건 아예 자격도 안 되는 거고 혁신은 성공한다. 필요한 시점과 필요한 조건과 성능에 맞춰서. 그렇지만 공동혁신, 코이노베이션 리스크, 그 다음에 어답션에 대한 체인 리스크를 고민해야 된다. 요거를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 2가지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혁신자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소매업체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로 가는 각각의 가치사슬을 그렸는데 2개의 혁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혁신 A는 혁신자가 4개의 수익을 얻습니다. 유통업체는 3개의 수익을 얻고요. 소매업체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지만 최종 소비자는 5개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11이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2.75입니다. 네.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죠. 네. 전체를 다 확산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혁신 B는 플러스가 1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이 1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게 성공하냐? 혁신 A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받는 소매업체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혁신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네. 결국은 혁신을 많이 가져가는 혁신자나 유통업체가 자기의 플러스를 나눠줘서 소매업체가 플러스가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혁신은 절대로 고객한테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수용사슬의 위험성, 공동혁신의 위험성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혁신을 판단하기 위해서 생태계와 그 안의 의존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 청사진이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밸류 블루프린트라는 부분을 그림을 그리고
요소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가운데서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수익을 얻는지를 판단해야 되겠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년도쯤 되겠죠. 이제 화이자가 비침습적 흡입기를 이용해서 당뇨병자들에게 인슐린을 흡입기를 이용해서 투입을 하겠다. 드러그 딜리버리 기술을 개발했죠. 그래서 벤처기업인 아벤티스와 협약을 해서 엑주베라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사를 맞는데 굉장히 공포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획기적인 그리고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화이자 정도 되면 FDA 승인부터 마케팅까지 대규모로 준비해서 R&D 측면에서는 충분히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기 이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흡입할 수 있는데 네. 안 그러면 주사 맞는 거는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하는 무서워하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파이자는 시작할 때 20억 달러의 기대치를 얻었는데 실제로 열어봤더니 시장으로 열어봤더니 1,200만 달러 매출, 2억 6천만 달러 손해를 봤습니다.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충분히 R&D를 고민했는데 사업화를 고민했는데 처음에 화이자가 예상했던 그림입니다. 약품을 왼쪽에 보시면 약품 개발자, 약품을 생산하는 분, 기기 개발, 기기 생산 이런 분들이 모여서 흡입형 인슐린 제품을 만들고 이것이 규제 기관에 허가를 얻어서 영업 인력들이 판매를 하면 의사분들이 환자한테 주고 이때 보험회사나 지급기관들이 연관되죠. 규제 기관이나 보험회사는 뭐 환자가 좋아지고 또 다양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신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 신호등이 좋다. 나타납니다. 네.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돌려봤더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환자가 내분비 전문의를 찾아가서 만나기도 사실 힘들지만 찾아가서 뭘 해야 됐냐면 흡입기를 흡입할 만한 폐 기능이 충분한가를 검사를 바꿔야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처방을 했는데 흡입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폐 기능 검사를 받고 다시 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진료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환자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주사 처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분비 전문의 입장에서 이게 별로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약도 길어지고 결국 나머지 분들이 다 좋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사슬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만약에 화이자가 처음에 알았다면 처음에 오기 전에 내분비 전문의를 처음 방문하기 전에 미리 폐기능 검사를 받게 하든지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접근했었다. 결국 사실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시장의 필요성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는 부분이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D 개념은 R&D 이후에 시장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사업화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보고 서비스 기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SD라고 하는 개념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여기 R&D 기술 상용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인하는 작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 사업과 시장의 환경, 규제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방의 혁신을 통해서 이걸 동시에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이것이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즉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사실은 사업화 기획부터 R&D 기획부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들께 이렇게 솔루션 데벨롭먼트, 네. 솔루션까지 이렇게 다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학문적 한계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연구 책임자분들이 교육하시는 곳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R&D도 힘들고 R&BD도 힘든데 R&SD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그렇죠? 고민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전문 코디네이터나 멘토들이나 아니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게 신기술이나 신제품 단위를 넘어서 신산업을 창출할 때는 이런 컨소시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역량을 가진 전문 코디네이터나 멘토들을 키우는 작업들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이거를 직접 하진 못하더라도 이 개념을 알고 지금 R&D를 하기 위해서 여러 특허 변리사분들하고 협업하듯이 이런 시장의 이런 코디네이터들과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신산업 분야에서는 그렇게 대표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커미티 같은 거를 구성을 하셔서 네. 각 분야의 전문가를 결합해서 같이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이런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RNSD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때 RNSD고요. 또 하나는 사회 문제를 할 때 RNSD입니다. 이게 솔루션, 사회 문제 해결 사업 같은 경우는 리빙랩을 통해서 발표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 RNSD 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리빙랩을 경험해 보신 멘토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술 개발 적용이 아니라 규제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용성 문제가 없는지를 고민해 주시는 멘토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오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신시장을 만들거나 산업을 만들어 갈 때도 그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분야는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에 규제,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기술 사업하면 수용성 문제에 대한 사업들을 별도로 진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R&D를 하기 전에 이 수용성 문제를 미리 검증하고 솔루션을 찾아서 가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전달 체계, 사용자 편의성, 이익 충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 R&D 기획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R&D 이후에 R&BD가 확산됐듯이 R&SD도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제 세 번째로는 과학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마엘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부분을 좀 거쳐가는 세 번째 영역인데요. 기초 원천 기술의 사업화 부분입니다. 이 전에는 기초 원천 기술은 그냥 응용기술 개발해서 사업하는 주체한테 넘겨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어달리기 개념을 적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어달리기가 아니라 동시에 뛰는 함께 달리기 개념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의 기초 원천 기술은 사업화 과정에서 한 분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워낙 다양한 응용 분야로 분화되고 확산될 수 있다. 이거를 흔히 컨텐츠 분야에서 쓰는 OSM이라는 즉 원소스 멀티유즈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기초 기술이지만 소재 기술 또는 물질에 대한 기술이지만 이게 바이오 분야에도 쓰이고 반도체 분야에도 쓰이고 식품 분야에도 쓰이고 또 다양한 건축 분야에도 쓰이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이런 기초 원천 기술이 가진 핵심성, 독창성 그리고 중요한 파급성을 고려했을 때 기초 기술,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이거를 누가 갖다 쓸까 고민하지 말고 처음부터 수요자들을 함께 들어와서 기초 원천 기술의 다양한 파급력을 고민하면서 함께 연구개발 사업화를 고민하는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 경쟁이 더 가속화되고 빨라지기 때문에 기술 수명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 거의 동시에 진행해야지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것이 과학사업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이거 우리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는 굉장히 이쪽 개념이 강할 텐데요. 강합니다. 네, 바이오와 소재 분야가 이 과학사업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하는 기술사업화와 달리 기초원천 기술의 특징을 고려해서 연구개발 성과를 키우고 기술을 키우고 실용화를 하는 동시에 진행하는 과학사업화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단계의 투자가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몇 가지 기존의 애로 요인들하고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공공연구기술이 사업화되는데 애로 요인들이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걸 받아가는 기업이 좀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아직 시장이 이제 성숙되지 않았거나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몇 가지 문제 이슈로 좀 나눠보면 구분해 보면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갭이 있다. 연구 성과가 실용화되는 과정에서의 갭, 또 기술 보유자가 연구자가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부가 요리사가 아닌데 지금은 연구를 하시는 분한테 사업화까지를 다 요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고려하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나 기초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부분들을 호기심 중심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리사와 농부는 협업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수요기업의 역량도 높여주고 사업화를 하기 위한 시간적 갭도 줄여주고 원천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주기 위한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초 원천 연구 성과를 너무 오래 걸려서 사업화되지 않도록 단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 원천 연구 성과 R&D 하고 나면 그 다음에
R&BD 사업을 또 신청해야 되고 R&BD가 끝나면 다시 시장 개발 신청하면 그럼 7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거의 시장을 보면서 필요한 기초 원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부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기초 원천 연구 성과가 어느 분야로 파생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이때 다양한 참여 주체 그리고 당연히 검증을 단계별로 하기 위한 스테이지 게이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래야지만 기술 실용화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과학 사업화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원천 연구를 사업화하는 R&BD, R&SD 이후에 또 새롭게 기초 원천 연구부터 빠르게 사업화되는 부분을 과학 사업화를 보려면 이런 기술성과 기업의 역량과 시장의 역량들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제가 아까 표현했던 과학 사업화, 사이언스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미 2007년도에 피사노가 많이 이제 발표하면서 강조됐던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해서 사이언스 비즈니스 벨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이비 사업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과정에서 중개연구가 중요하다. 중개연구는 바이오 분야나 임상 분야에서는 되게 중요한 용어로 자리 잡혔지만 기초 원천 연구에서도 중개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기본 발견 단계를 지나서 아이디어를 옮길 수 있을 때 이때 시작품화, 개념 증명, 스케일업 등 이런 것들을 수반할 수 있는 중개연구 전문 기관들이 많이 나와서 기초 원천 연구자들과 협업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중개 연구하는 것들은 마치 보건 의료를 중개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기초 원천 연구의 다양한 파급력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에서 중개연구, 후속 R&D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침 최근에 딥사이언스, 딥테크가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파스텔의 영역에 해당하는 과학사업화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딥테크가 가진 특성 자체가 접근하는 방식이나 기술이 융합적이고 또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DBTL 근데 일반적인 사업화는 빌드, 테스트, 런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초 원천 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이 딥테크가 어느 분야로 발전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접목해서 과학과 산업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딥테크 분야에서는 더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정책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단계에서 빌드와 테스트와 런을 넘겨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부에서 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다양하게 파급되거나 다양한 기술이 묶여서 이종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과학기술, 특히 기초원천 기술로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도 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관점들의 아젠다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전 과제를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핵심 제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혁신 도전 R&D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혁신 도전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을 포함해서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도전적, 혁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혁신과 도전은 R&D가 이미 포괄하고 있는 내재적인 개념입니다. R&D 자체가 혁신과 도전이죠. 그렇지만 네. 그 가운데서 일반적인 목표가 아닌 더 도전적인 목표, 일반적인 수준의 임팩트가 아닌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가려서 혁신 도전형 R&D라고 명명을 하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지원, 정책과 사업과 조직을 좀 구분해서 전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혁신도전형 R&D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실패 가능성을 놓지만 파급 효과가 강한 주제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R&D와 다른 새로운 연구 방식이 필요하고 연구 주체가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성과랑은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도전형 R&D를 좀 추진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달파, 그리고 거기서 발전된 알파이나 알파 H, 그리고 영국의 아리아, 그다음에 독일의 스프린트, 이런 혁신 도전을 추구하는 사업들이, 별도의 사업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범부처적으로, 그다음에 최종적인 도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가면서 이걸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독창적으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게 해외 사례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여러 혁신 도전형 사업들이 산업부 알케미스트, 중기배 고위험 고성가스 프로젝트, 과교부의 한계 도전, 복지부의 알파 H, 최근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이 다양한 분야로, 특히 기초원천 연구를 가지고 확산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를 위해서는 뭐 혹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R&D 사업의 개선 방안들을 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리 체계나 방식, 경쟁형 방식이나 연구비의 지급 허용 방식이 좀 유연해지면서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관점은 혁신도전과 좀 유사하지만 임무중심이라는 관점이고요. 이것은 혁신도전이 과학적 발견이나 호기심 중심으로 나오는 것을 산업적으로 연결시킨다면, 아까 신산업 창출이야 좀 관계된다면, 사회문제 해결형 관점에서는 좀 더 임무중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3세대 모의의 개념이 접근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또는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또는 국가가 어사인해서 공공 또는 민간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연구도 지금 정부 사업에서는 있는 거죠? 예, 네, 확산되고 많이 있죠? 있습니다. 네. 예, 확산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R&BD, RNSD 또는 과학사업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임무중심 R&D와 섞여 나간다면, 여기 지금 모의를 설계했던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나 단계별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세 가지 방법들이 다 녹여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까 혁신도전형 R&D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임무 도전형 R&D들을 좀 더 접근해서 설명하고 기획하고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분은 최근에 서울대학교 이정도 교수님이 또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요. 그랜드 퀘스트라고. 얼마 전에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축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축적하는 것 이후에 선도형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퀘스트라고 하면 아직까지 답은 없지만 반드시 도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기존의 로드맵과 관계없이 새롭게 길을 찾아내고 사고의 전환을 융합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퀘스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 도전을 하거나 시장을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질문들,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들,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깨버릴 수 있는 질문과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문들을 자꾸 했으면 좋겠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해지고, 이 부분들을 다양한 분야별 세부 질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노벨상 받는 거네요. 노벨상을 추구하는 방향이 될 수 노벨상 있겠죠. 프로젝트인데요. 네. 네. 그래서 미래 바이오 산업을 파괴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연결되려면 이런 질문들을 혁신 관점에서 연구자분들 또는 기업에서 제안하고 융합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이미 10대 질문을 여기서 하셨거든요. 서울대학교에 여러 유명한 연구자분들이 모여서 다 두 분씩 같이 쌍을 이루어서 토론하시고 논의를 거쳐서 이런 질문들을 잡아내셨고요. 이 중에 세 가지가 바이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특히 바이오는 사이언스 비즈니스가 굉장히 강조될 수 있는, 그렇죠. 즉 네. 과학적 발견이 바로 비즈니스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질문을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바로바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인간 생활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퀘스천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조직별로 많이 만들어 내신다면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외국에서 뭐 NYU에서 만들어졌지만 바이오메디컬 이슈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게 나오겠다라는 부분들도 몇 년 전에 발표되신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면서 새로운 산업의 기회와 또는 새로운
사이언스 비즈니스의 기회들을 찾아 나가시는 작업들을 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히 더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해결하는 방법이 바이오 분야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ICT의 융합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분야에서 연구됐던 부분들이 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자꾸 선별하시고 발표하시면서 공동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아가시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하나가 이제 국제협력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은 뭐 다양한 유형과 또 과학기술, 산업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술개발 측면이 아니라 연구 장비, 인력 교류 또는 시장 확대 또는 단순한 어떤 네트워킹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국제협력을 할 때, 사업화를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국제협력이 왜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국제협력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해 나갈 것인지 발굴해야 된다 해서 5가지 정도를 제안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가, 국제협력이 적절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5가지의 다리가 있는 테이블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마켓 사이즈, 그 다음에 IP 관점,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객,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네트워크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개발 전략, 사업화 전략, 그리고 국제협력 전략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테마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 꼭 필요한 맞습니다. 핵심 테마들이에요. 네, 네. 특히 미국 쪽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이런 부분이 잘 강조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체크리스트도 뭐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자료들이지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장기적인 R&D 계획이나 IP 관리, 그다음에 전략적인 파트너십 또는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비즈니스 콜라보레이션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는 뭐 국제협력의 5개 프로세스별로 고민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사업이 실행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4번째 실행 단계까지 가기 전에 사전 준비, 파트너 발굴, 제안 선정 평가, 마지막에 종료 후에 성과 확산까지 다 고민되는 국제협력의 전략이 나와야지만 되고요. 이 가운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러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공유하고 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국제협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맺은 말로 이 코어 스트래테직 비전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3가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 필요한 3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것이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이고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묶여져서 하나의 전략으로 된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비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대표님 숨도 안 쉬시고 강의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물 한 잔 좀 드시고요. 빨리 말씀을 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연구자들께서 공부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R&D, 우선 사이언스를 연구했던 필드에서 이제 리서치로 들어가고 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R&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로 하면 R&BD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R&SD, 솔루션 디벨롭먼트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벅차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저도 그런 대표이사님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그런 고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단에서 올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그런 데 관련되는 내용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한 번, 2번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면서 수시로 자꾸 이렇게 저희들 컨텐츠 이 포탈에 들어오셔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R&SD라는 개념은 이제 R&BD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제 법 제도라든가 수용성이라든가 이해관계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관련되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여러 가지 조정 작업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R&D 활동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사실은
개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관점에서는 되게 어려운 관점인데요. 처음에 2004년도에 R&BD 개념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대부분 그거 R&D잖아. R&D 뒤에다 좀 더 돈을 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R&D와 R&BD가 많이 구분될 정도로 20년이 지나니까 그렇죠. 정체화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R&SD도 그런 개념을 설명드리면 R&BD에다 조금 더 BR&D를 섞으면 되잖아 정도로 하지만 이게 그 정도보다는 훨씬 더 중요성이 높고 투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는 단계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네. 그런 걸 정부가 좀 선도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사실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기업 비즈니스를 제대로 성공시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고 네. 그래서 정부도 좀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기업을 다 같이 이렇게 백업을 해주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업화라는 거, 사이언스 비즈니스. 우리 바이오 같은 것들이 아마 사이언스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아까 사례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비슷한 과제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실험실에서 했던 것이 바로 산업화되어 있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마 바이오 쪽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초 응용 개발로 이어지는 이어달리기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초가 개발되고 이걸 어떻게 제품화할까, 응용으로 하고 어떻게 사업화할까, 개발 이렇게 기초 응용 개발이 순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 특히 나노의 소재 이 분야에 있어서는 순차적이긴 한데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고 받아가는 개념을 하지 말고 아예 기초원천 기술 개발할 기초 단계부터 개발을 담당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처음부터 달리기를 해야지만 바톤 터치도 이어지고 또 저희 더 사업화도 촉진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특화된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부분이 성공률을 높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바이오 쪽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성공에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민간 쪽에서 많이 있는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이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수요자들의 기반 니즈를 확인하면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대로 수요자들이 인식 못하는 공급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요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연결되고 이게 얼라이언스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을 한 단계 더 나가서 과학적 발견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기초원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고 확산 가능성을 또 더 많이 점검하실 수 있다고. 네. 그 바이오 분야의 기술 사업화가 타 분야와 비교해서 차별될 수 있는 특성이 굉장히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특성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융합이라는 개념이 또 바이오에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텐데, 이런 산업적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바이오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생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한계가 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되지만 바이오 분야는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 생태계적인 요소, 수용성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리빙랩 차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해결 노력과 병행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와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결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기획 창업을 포함해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존에 있는 투자와는 좀 그러니까 특성이 좀 다른 바이오 분야에 좀 특화된 좀 다른 형태의 접근이 더 많이 고민돼야 되고 확장되지 않을까. 바이오 산업이 가지는 몇 가지 다른 산업과는 다른 것이 이제 규제 산업이라는 거.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전임상, 임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산업이 없는 특성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다 분야 학제들이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분야가 있는 거죠. 기술 사업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렵긴 하지만 사실 파급력은 있고 또 바이오 분야를 하다가 파생되는 다른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OSMU의 특징이 굉장히 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이오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이 쳐주는 그런 비즈니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이언스에서 되게 시작을 하시지만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시작하시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들으신 리서치 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리서치 앤 그다음에 사이언스 솔루션 앤 디벨롭먼트 등등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학문적 지식 소양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유튜브에 많은 컨텐츠들을 공부를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그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양인모 대표님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양 대표는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 주시더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